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와 관련된 시급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데요. 오늘 더 리더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그리고 올해 국감에는 어떤 자세로 임하고 계신지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8월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장을 맡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시고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초선이라서 좀 중압감이 있어요. 국회는 선수문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건데 네. 보건복지위원회가 지금 야당의 김명수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 법안소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정치는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 이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 쭉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개인의 이 건강과 생명, 안전 이런 부분들을 더 이상 개인과 가정에게 맡겨두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복지국가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최소주의 사회정책 이런 부분을 고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 2015년 통계로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 GDP 중에 사회부문 지출이 겨우 이제 10%를 돌파했거든요. 가야 할 네.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보건복지위원회이고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또 이렇게 법안소위 심사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려고 그렇게 다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있으시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많은 변화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제 하는 역할을 좀 더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 이제 아까 말씀 좀 하셨는데 성과가 어떤 게 있었는지 네. 좀 설명도 해주시죠. 보통 위원회 산하에 보면은요 네. 법안심사 소위가 있고 예산심사 소위가 있고요 네. 청원심사 소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법안은 결국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그런 초보적인 작업들을 하는 곳이 법안심사 소위원회고요.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을 결국은 올해 내년 2019년도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하고 복지 예산과 보건 예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배합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예산 소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의 청원들을 대변하는 청원 심사 소위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곳이 법안 심사 소위니까 어찌 보면 의회 활동이 기본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소위 활동들이 좀 강화되어야 네. 그 소위 활동들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결국은 국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암묵적인 공감대가 좀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법안 심사 소위를 좀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하는 편입니다. 한 달 전부터 법안 소위 심사를 한 7일 연속 잡았어요. 예. 뭐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의원이 법안 심사하고 거기에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안들을 검토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워낙 다른 쟁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법안 심사를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도 얼마 전까지 1,070개의 법안이 누적되어 있었어요. 심사를 많이 못한 거죠. 네. 이대로 가져가는 사실 이 국민들이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서 국회의원 시켜서 낸 법안 자체를 심사도 못 해보고 폐기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감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220건 정도를 결국은 처리를 했고요. 네. 그중에 한 197건 정도를 가결을 시켰습니다. 보통 법안 심사 통과율이 한 27% 정도 되는데 네. 뭐 90%에 육박하는 그런 그 성과를 올렸고요. 그중에는 국민들의 삶에 되게 밀접한 법안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희귀 난치 질환 앓고 있는 부모들이 학수고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마의 의료 사용을 합법화 시켜내는 부분들, 아주 제한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국민 건강보험료 막 빼먹고 있는 사무장병원 이런 근절 방안들 마련하기도 하는 거고, 또 육아휴직하는데 국민연금 계속 부담되어지는 건 대단히 큰 이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경감 대책이라든지 좀 이렇게 국민들 실생활에 밀접한, 민생에 밀접한 이런 법안들을 좀 많이 처리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한 800개 정도 이상 남아 있는데요. 올해 넘어가기 전까지는 한 뭐 그래도 한 200개 더 처리해서 이 국민들 시름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게 욕심이긴 한데요. 제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여쭤보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뜨거운 게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네. 얘기인데요. 국민연금 고금 기간이 뭐 2057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걱정이 네.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예. 왜 이렇게 고갈 위기까지 가게 됐고 네. 그 국민연금 받는데 예. 나중에 문제는 없을까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가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그 국민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불신과 걱정이 좀 있으십니다. 내긴 내는데 이거 나중에 열심히 내고 결국은 내가 나이 먹었을 때는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신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거는 역사가 있는 문제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도 국민연금 8대 비밀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엄청나게 증폭되었던 시기가 있고요. 네.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든요. 국민연금만큼 이렇게 이 가입자들의 혜택을 주는 연금 제도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네. 사보험 아무리 강조한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뭐 1% 미만인데 국민연금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낸 만큼 낸 것보다 훨씬 더 노후 생활에 크게 쓰임새가 있는 것이 국민연금인데 이런 제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한 불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재정 추계할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걸 관리 감독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저는 조금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안이 아니거든요. 네. 그걸 추계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띄엄띄엄 토막토막이 편집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마치 대단히 엄청난 이 손해를 가중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진 측면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저는 일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집권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안심해도 될 것은 여러분들께서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신 국민연금, 여러분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수단이다.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당국자들에게 책임 있게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서 대하되 결코 서두르면 안 된다. 국민과 소통해서 지혜를 모아내는 게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아라고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회적 논의를 많이 거치자, 충분히 거치자고 예. 말씀하셨고 지금은 폭탄을 더 돌릴 때라고 또 국감 때 네.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든지 개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렇다면은 합리적인 방안 네.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지 의견도 주시죠. 제가 이제 폭탄을 좀 더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직무유기 아니냐, 책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제 전후 맥락을 딱 잘라서 말씀을 듣고 그런 질문을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책임 있게 임하겠습니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왜 책임 있게 하지 않고 폭탄 돌리기식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난 10년간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한 이유가 있습니다. 폭탄을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적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민도가 아직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쇠는 달구어졌을 때 때려야 되거든요. 네. 달구어지지 않을 때 때리지 않습니까? 그럼 망치만 부러져요.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어설프게 도덕적 책무감과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제도 개혁을 달라들게 되었을 때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럼 뒤로 미루어야 되는 거냐? 선거에 질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국민적 공감도를 더 성숙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어설픈 역사적 책무의식이나 도덕적 책임감으로 국민들을 막 설득해서 밀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의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야 간의 힘을 합쳐야 되고 충분히 의사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민들 마음속에서 그래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내가 큰 결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더라도 우리의 노후가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이구나. 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내 삶의 설계를 잘해야겠다라는 인식의 공통분모가 확대가 되어야 네. 확산이 되어야 저는 개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역설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그 논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또 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라서 전혀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공감도가 저는 좀 더 확대되었을 때 보험료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소득 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네. 지금은 그 초입 단계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제 충분한 공감대를 가지고 나중에 설득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말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또 어쨌든 간에 풀어져야 될 문제니까. 그래서 다음은 또 이것도 되게 뜨거운 감자인데 문재인 케어 관련해서 네.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이제 이미 지난 4월부터 일부 시행을 했고 네. 앞으로도 계속 진행해 가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좋은 면도 있는데 네. 의사계 쪽에서는 사실 반발이 네. 엄청 심합니다. 예. 어떻게 이걸 보완해 가실지 네. 이런 보관이라도 좀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과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서 국민적 호응도와 공감도, 호감도가 제일 높은 정책이 소위 말하는 문재인 케어입니다. 네. 건강보험의 보장성 지금 63% 수준이거든요. 박근혜 정부 때는 4대 중증질환 이런 부분들에 좀 올인한 측면들이 있어요. 네. 그것을 70%까지 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5년 동안에 7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보통 선진국의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는 한 80%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70% 수준에서 관리를 하겠다. 일단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5년 동안 소요되는 재정이 30조 6천억 정도 됩니다. 이 30조 6천억을 그러면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국고 지원이 지금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20%입니다. 네. 이 20%를 충실하게 국고에서 국민연금에 지원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지난 10년 동안의 보험료율 인상률이 통상 3.2% 정도 수준이었어요. 이 3.2%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이 재원을 확보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고요. 국민연금, 이 건강보험 기금이 쌓여 있는 게 지금 적립금이 21조입니다. 네. 이 중에 한 10조 정도는 적립금으로 계속 유치를 하고 11조 정도를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쓰겠다 이런 계획이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재정 혁신들을 좀 하겠다. 세워나가는 돈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가체계도 개편하고 재정 혁신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수를 관리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들을 드린 건데요. 저는 그런 과정들이 착실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의료계의 반발이 좀 있었지만 지난 8월 말에 의정협의체가 가동이 되어서 뇌혈관, 뇌뇌혈관 이에 대한 MRI 전격적으로 합의했거든요. 네. 의사 8개 단체가 전부 다 환영 논평을 냈을 정도로 대단히
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고 착착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비급여의 급여화 이런 부분들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보고의 말씀들을 올리고 다소간의 진통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전달 체계 이런 부분들이 상급 그 대형 병원 중심으로 쏠려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실제 그런 조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합리적으로 조정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시고 병원비 걱정 없이 의료보험 한 장으로 정말 이 나의 건강과 가정의 건강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서의 문재인 케어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보고 말씀 올립니다. 네. 다음은 원격 의료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조건부를 일단 제한적으로 원격 의료를 도입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것도 사실 좀 있더라고요. 네네. 네. 어떤 법안들이 여기는 좀 보완이 돼야지 일단 시행되는데 뭐 일부러 시행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 원격 의료에 대해서는 네. 한쪽에 과잉 기대가 있습니다. 한쪽에 과잉 공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네. 과잉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의료 산업적 측면에서 대단히 이 국부가 창출되고 기업이 좀 이렇게 혁신 성장할 수 있는 유력한 기재로서의 원격 의료를 생각하는 쪽이 한쪽이 있어요. 네. 지난 정부에서도 집요하게 그런 시도가 있었지요. 또 한쪽에서는 원격 의료 이거 잘못 도입하면 금방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의료의 공공성, 의료 체계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릴 텐데 네. 그래서 외국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제도적 보완 장치인 국민건강보험이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과잉 공포가 저는 있습니다. 둘 다 일리 있는 얘기인데요. 저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당과 정부와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만나서 원격 의료에 대한 논란들을 정리를 했고요. 네. 이미 2002년부터 지금 한 17년 동안 아주 제한적인 차원에서 원격 의료를 진행해온 그 실적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격오지, 도서산간 벽지에 있는 공공의료시설이 없는 곳, 그리고 원양어선, 군부대, 교도소 등 교정시설 네. 이런 데는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 금방 말씀드린 네 곳의 의료 취약지의 의료의 공공성들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원격 의료를 제한적으로 도입하자. 네. 이런 게 이제 당정청 간의 합의였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법안으로 성안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물론 한쪽에서의 다양한 오해들도 있고 기대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협력해서 국민 여러분 걱정 끼치지 않고 공공의료의 어떤 보완제로서 의료취약제의 보완제로서 제한적 원격 의료 이런 부분을 잘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의원님께서 꾸준히 관심을 가졌던 사안으로 이 고독사 문제가 있더라고요. 네. 예, 고독사가 이제 뭐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있다가 네. 고독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좀 제기하셨고 또 예방을 위한 노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병인데요. 네. 일본은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1년에 한 17,000명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세한 통계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독사에 대한 정의가 다르고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연고 사망자 이렇게 해서 한 1,200명 정도 매년 이렇게 작년 같은 경우 한 1,200명 정도까지 늘어났더라고요.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늘어나는 수치거든요. 근데 이제 무연고 사망자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고독사 통계가 잡히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연고 사망자 중에서도 연고가 있는 분이 나타나서 그 시신을 인도를 하면 그분은 또 통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별로 통계 이 작업들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갖고 있지 못한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고 실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현대병이고 합병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1인 가구, 뭐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또 이혼, 실업, 뭐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나타나는 저출산, 그러니까 고독사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통계가요.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40, 50대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통계를 넘어섰어요. 그것도 상당한 정도로 넘어섰어요. 네. 이건 이미 특정한 계층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청년들 고독사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네. 경정을 울려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이제 법안을 제출했고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법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요. 법안 풀 내용이 그렇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 안정만 확충을 위한 법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인 가구가 아주 대폭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이 접근들이 필요한데요. 여기에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입김이 좀 이렇게 훈풍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집에 혼자 계시는데 TV가 며칠 동안 안 켜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채널이 고정되어서 상당한 정도 시간이 흘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어서 사물 인터넷에 반영이 되어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연결되어지는 이런 시스템 등 다양하게 좀 보완책들을 만들어 가지고요. 1인 가구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삶 속에서 뭔가 어떤 궁극적인 해결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통계에서부터 법제도적 정비 이런 부분들까지 꾸준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초보적인 단계에 있고요. 이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행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국회 얘기를 좀 떠나서 기동민 의원님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워낙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은 부시장까지 해서 친숙해서 네. 예, 정치생활을 오래 하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차 초선이십니다. 네, 초선입니다. 정치계에는 어떤 계기로 어떻게 좀 입문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 대학 졸업하고 92년도부터 제야단체 쭉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정치의 중심이 제도권에 있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제야 거리의 정치의 중심축이 형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라는 제야단체 실무자로 오랫동안 일했고요. 98년도에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제도권으로 이제 들어왔죠. 그때 네. 처음 일하기 시작한 공간이 서울시였습니다. 네. 서울시 부시장실에서 비서로 이렇게 출발해서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입법, 사법, 행정 3관왕이다, 고시 3관왕이다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입법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재정 의원 또 김근태 의원 쭉 이렇게 모시면서 네. 그 입법부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고요. 행정부는 또 뭐 고건시장, 박원순 시장 모시면서 이렇게 서울시를 경험할 경우가 있었고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좀 일했고요. 그다음에 또 김근태 장관 시절에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다양하게 좀 볼 수 있었죠. 사법은 기회가 없어서 대학 시위로 이렇게 서울구치소 들어가서 이제 3개월 체험하는 걸로 제가 대신했는데요. 운 좋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런 덕분에 국회에 와서도 좀 원칙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시각과 균형적인 감각 속에서 의정 활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예.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하나 더 꼭 여쭤보고 싶은데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들어오셔서 자기 소신을 가지는 뭐 좌우명이라든지 어떤 소신에 대한 그런 게 있을까요, 내용이요? 되게 추상적인데요. 네. 더불어 함께하자,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정치 이런 얘기들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다음에 정치는 결국은 국민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삶에 내 삶의 친구 같은 그런 국회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항상 다짐합니다. 항상 일반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의지하고 협력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거 이런 게 이제 기본 멘탈로 가지고 있고요. 잘 안 됩니다. 근데 잘 안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제가 정치권에 있는 이유, 국회의원 기동민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더 리더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을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반영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기동민 위원장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기동민 의원님 감사합니다.